청취자님, 약간 끔찍한 상상이지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10%의 환자를 확실하게 살리지만 동시에 10%의 환자를 아주 확실하게 죽이는 그런 신약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진짜 아찔하네요. 그러니까 남은 80%한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약간 그런 약물이란 뜻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무서워지는 부분은요. 세상에서 가장 엄격하다는 그 임상시험에 이 신약을 통과시켰더니 아무 효과도 없고 부작용도 없는 안전한 밀가루약, 그러니까 위약이랑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거 믿으시겠어요? 세상에 10%를 죽이는 독약이 하루아침에 안전한 약으로 둔갑을 해버린 거네요. 그러니까요. 자, 항상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하신 청취자님,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끔찍한 의학적 맹점이 대체 왜 발생하는지 파헤쳐보려고 하거든요. 전통적인 과학이 놓치고 있던 그 원인과 결과의 세계를 기계와 인간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해해 나가는지 한번 깊숙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항해할 지식의 지도는 아주 흥미로운 곳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무려 1912년부터 이어져 온 유서 깊은 하버드 T.H. 첸 보건대학원의 제176회 커터 강연 녹취록입니다. 아, 역사가 엄청난 강연이네요. 그렇죠. 여기에 인공지능 연구의 선구자이자 UCLA 컴퓨터과학 교수인 주디아 펄 박사, 그리고 이에 날카로운 질문을 막 던지는 제이미 로빈스 교수의 토론이 담겨 있거든요. 네네. 이 두 거장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데이터 패턴 인식을 넘어서 진정으로 상황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그런 새로운 과학의 최전선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인류는 달에 우주선을 보내고 막 입자의 세계를 쪼개고 엄청난 과학적 성취를 이뤘잖아요. 이게 엄청나죠. 근데 왜 유독 그 A가 B의 원인이다, 이 단순해 보이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는 그토록 수백 년 동안이나 애를 먹었던 걸까요? 그 범위는 놀랍게도 우리가 학창시절 수학 시간마다 당연하게 써왔던 기호, 바로 등호에 있습니다. 등호요? 그 는이라고 하는 기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펄 박사는 기존의 물리학이나 통계학 방정식들이 이 등호라는 문법에 갇혀 있었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등호의 본질은 대칭성입니다. x는 y라는 수식은 y는 x와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아, 서로 자리를 바꿔도 수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죠. 즉,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아하, 어떤 느낌인지 약간 알 것 같아요. 그 기압과 기압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딱 맞겠네요. 오, 네. 어떻게 연결이 되죠? 밖에 기압이 변하면 방 안에 있는 기압계의 바늘이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압이 원인이고 바늘의 움직임이 결과인 거죠. 네네,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억지로 기압계 바늘을 손으로 잡고 막 돌린다고 해서 창밖의 날씨나 기압이 날씨가 변하는 건 절대 아니죠. 맞아요. 네, 현실 세계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양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데 수학의 등호는 이걸 마치 양방향 1차선 도로처럼 뭉개버린다는 거군요.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펄 박사는 이 대칭성의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컴퓨터 과학의 할당 연산자를 수학으로 끌어옵니다. 쉽게 말해 일방통행 화살표를 도입한 거죠. 아, 기압에서 기압계 방향으로만 화살표를 딱 긋고 역방향은 차단하는 식으로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화살표라는 새로운 문법을 바탕으로 펄 박사는 지능이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인과성의 사다리 3단계를 제시하거든요. 오, 3단계요? 첫 번째는 뭔가요? 1단계는 관찰입니다. 저 사람이 기침을 하네? 감기인가 보다 하고 데이터의 연관성만 보는 단계죠. 사실 지금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인공지능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아, 그냥 패턴만 보는 거군요. 그럼 2단계는요? 2단계는 개입입니다. 내가 이 감기약을 먹으면 기침이 멈출까? 하고 직접 행동을 취해보는 단계인 거죠. 그렇다면 그 관찰하고 행동하는 것을 넘어선 대망의 3단계는 대체 무엇인가요?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지만 기계는 하기 힘든 것. 혹시 지나간 일을 머릿속으로 막 뒤집어보는 후회 같은 건가요? 와, 그게 바로 인과론의 핵심을 찌르는 통찰입니다. 펄 박사는 3단계를 반사실적 사고라고 부르거든요. 반사실적 사고. 네, 만약 내가 그때 그 약을 먹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이미 일어난 사실에 반대되는 상황을 상상하는 능력이죠. 이 3단계에 도달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어떤 현상을 진정으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상상이나 후회는 우리 인간의 뇌에서나 일어나는 작용이잖아요. 기계나 수학 방정식이 도대체 어떻게 만약 그랬더라면 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평행우주를 계산한다는 거죠? 궁금하시죠? 네, 강연 자료를 보니까 훼손된 모델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모델을 훼손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부순다는 건가요? 이름을 좀 과격하긴 한데 사실 매우 정교한 알고리즘적 수술 과정이네요. 인과그래프라는 게 수많은 원인과 결과들이 화살표로 막 얽혀있는 거미줄 같잖아요. 네, 엄청 복잡하겠죠. 모델을 훼손한다는 건 우리가 결과를 알고 싶은 특정 행동으로 향하는 모든 외부 화살표들을 수학적으로 싹둑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화살표를 자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청취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강연에서 언급된 아주 흥미로운 법정 소송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특정 약을 먹고 사망해서 유가족이 제약회사를 고소했어요. 유가족은 내 가족이 이 약을 먹지 않았더라면 살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아, 전형적인 의료 소송이네요. 맞아요. 법적으로 이른바 뭐뭇이 아니었더라면 테스트를 통과해야 유죄가 입증되거든요. 근데 환자가 죽은 이유가 진짜 약 때문인지 아니면 평소에 나쁜 식습관이나 유전병 때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겠네요. 현실에서는 그 수많은 변수들이 다 뒤섞여서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바로 이때 모델 훼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인과 그래프에서 환자의 식습관, 나이, 유전적 요인 등에서 약물 복용이라는 행동으로 뻗어가는 화살표들을 전부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아, 다른 요인들이 약물 선택에 영향을 미칠 여지를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지워버린 뒤에 약물 복용 변수를 0, 그러니까 투약 안함이라는 고정된 상수로 강제 세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래프를 수술해 놓고 남은 경로들만 쫙 계산을 하면 오로지 약을 안 먹었다는 사실 하나만이 환자의 생존 확률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정확한 수학적 확률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철학의 영역이던 만약에가 계산 가능한 방정식으로 확 바뀐 거죠. 와, 다른 노이즈들을 인위적으로 싹 차단해서 오직 약물과 생존 사이에 순수한 길만 남긴다는 거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죠. 자, 그럼 아까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충격적인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죠. 10%를 살리고 10%를 죽이는 그 신약 말입니다. 아, 네. 그 무서운 약이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엄청난 인과추론 수학이 있다면 도대체 왜 의학계의 무작위 대조 시험, 그러니까 RCT는 이 약의 위험성을 걸러내지 못한 겁니까? 지금 병원 관계자나 의료업계에 계신 청취자님들이 들으시면 등골이 서늘해지실 텐데요. RCT는 임상시험의 절대적 기준 아니었나요? 네, 골드 스탠다드라고 불리죠. 근데 그 충격적인 결과의 원인은 바로 RCT 자체의 한계에 있습니다. RCT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강제로 한쪽은 진짜 약을, 다른 쪽은 가짜 약을 먹게 하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통제해서 비교하죠. 네, 근데 이게 철저하게 통제된 평균의 결과만 본다는 게 문제입니다. 10명이 살아나고 10명이 죽었으니 평균 효과는 0이라고 그냥 뭉뚱그려버리는 거예요. 아, 이 약이 정확히 어떤 체질의 사람을 죽이고 살렸는지 개별적인 인과 경로는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와, 완전히 평균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네요. 그럼 이 치명적인 맹점을 인과추론으로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어떻게 그 숨겨진 10%의 독성을 찾아내는 거죠? 여기서 펄 박사의 해결책은 데이터 융합입니다. 통제된 임상시험 데이터에다가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기 자유의지로 약을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관찰 데이터를 합치는 거예요. 관찰 데이터를 합친다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약이 정말로 10%의 사람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킨다면 일상생활 환경에서는 그 부작용을 겪거나 주변에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그 약을 좀 피하려는 경향을 보이지 않겠어요? 아, 반면에 아무 효과가 없는 밀가루 약은 그런 거부 반응 자체가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통제된 실험실에서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약을 먹이니까 그 차이가 안 보이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현실 데이터와 결합을 하면 그 숨겨진 기피 현상, 즉 약의 위험성을 피하려는 인과적 행동 패턴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야, 소름 돋네요. 그 두 성격이 다른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융합하면 이 약이 특정 개인에게 미칠 위험성과 혜택의 확률 범위를 엄청나게 좁힐 수 있겠어요. 네, 강연에서는 이를 응용한 전이학습도 소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뉴욕의 부유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랑 로스앤젤레스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깐만요.
그 두 집단은 생활 환경이나 경제적 수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뉴욕 변호사들의 데이터를 LA 젊은이들에게 적용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되나요? 바로 그 지점이 전통 통계학과 인과 추론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전통 통계학은 데이터가 그렇게 지저분하고 성격이 다르면 쓸모없다고 그냥 버려요. 그렇죠. 비교가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인과 추론은 그래프를 통해서 두 집단 간에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 그 화살표 구조를 파악합니다. 소득 수준이나 스트레스 같은 편향된 요인들의 화살표는 수학적으로 싹 걸러내고요. 아하. 인간이라는 공통된 생물학적 인과 경도만 추출해서 결합을 하는 거죠. 이것이 펄 박사와 제이 바트러 같은 연구자들이 말하는 환자 개인의 특성에 정확히 맞추는 진정한 개인화 의학의 원리입니다. 수학적 모델이 지저분한 현실 데이터 속에서 막 진흙을 걷어내고 순수한 인과관계의 다이아몬드만 탁 캐낸다는 거네요. 와, 여기까지 들으면 이 인과 그래프가 진짜 만능 열쇠 같습니다. 네, 엄청나죠? 근데 자료를 계속 읽다 보니까요. 토론자인 제이미 로빈스 교수가 아주 예리한 반론을 제기하더라고요. 세상 일이 수학 공식처럼 무자르듯 깔끔하게 정의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딴지였죠. 맞습니다. 로빈스 교수는 인과 그래프의 우아함은 인정을 하지만 그 그래프 안에 들어갈 변수 자체가 현실에서는 너무나 모호하다고 지적을 해요. 그는 비만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예로 들거든요. 비만이요? 네, 그러면서 비만을 바꾼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비만을 바꾼다는 거, 당연히 다이어트를 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비만을 바꾼다는 것이 지방흡입 수술을 의미하는 건지, 매일 헬스장에서 막 뛰는 걸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다이어트 약을 먹는 걸 의미하는 건지, 현실에서의 의미는 천차만별이잖아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행동이 다 다르네요. 로빈스 교수는 비만을 바꾼다는 행동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하지도 못하면서 그걸 인과 그래프에 떡하니 올려놓고 화살표를 긋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이냐라고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무엇을 개입하는지 모른다면 계산 결과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통찰이네요.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요리를 할 때 내 앞에 있는 하얀 가루가 밀가루인지 소금인지 베이킹 파우더인지조차 합의가 안 됐는데 아무리 수학적으로 완벽한 빵 굽는 레시피, 그러니까 인과 그래프를 가지고 계량기만 두드려 봐야 결국 무슨 요리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 비유에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펄 박사는 레시피의 완벽한 구조에 집중을 하는 반면에 로빈스 교수는 주방에서 재료의 정체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고 외치는 셈이죠. 근데 펄 박사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펄 박사의 방어 논리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펄 박사는 비록 우리가 비만이라는 상태 자체를 수술하듯 완벽하게 통제하고 조작할 수는 없더라도 인과 그래프의 전체적인 구조와 화살표 방향만 명확히 주어진다면 비만이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수학적으로 한정짓고 예측할 수 있다고 반박을 합니다. 와, 완벽한 수학적 모델링 대 엄밀한 현실 세계 개념 정의. 이 두 거장의 줄다리기가 바로 현재 과학계가 직면한 가장 뜨거운 논쟁점이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인간계 최고 지성들 사이에서도 현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로 이렇게 의견이 막 엇갈리는데, 그렇다면 이 복잡한 세상을 인공지능에게 가르치는 건 대체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일까요?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만약 이 완벽하면서도 모순투성이인 인과 추론의 메커니즘을 기계에 이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궁극적으로 기계가 아까 말씀하신 3단계, 만약 그랬더라면 이라는 후회와 상상을 하려면 인간과 같은 자유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한 펄 박사의 통찰은 정말 뒤통수를 팍 치는 듯한 신선함이 있습니다. 로빈스 교수 역시 그 점을 물었는데요. 펄 박사는 단호하게 기계에게 진짜 자유의지는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로봇은 철저히 프로그래밍된 대로 결정론적으로 움직이는 그냥 고철덩어리일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기계는 영원히 인과성의 3단계인 반사실적 사고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펄 박사는 기계에게 진짜 자유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로봇 스스로 나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환희상을 믿도록 프로그래밍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환상을 프로그래밍한다고요? 왜 굳이 기계한테 그런 심리적인 속임수를 써야 하죠? 그냥 수학적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그 환상이야말로 이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생존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엄청난 계산적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계산적 이점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어야만
내가 어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다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라는 반사실적 후회를 할 수 있거든요. 아하. 이 후회와 자기 반성의 과정이 있어야만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더 나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자유의지란 환상은 진정한 인과적 학습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소프트웨어인 셈이죠. 와, 기계가 더 나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이게 만든다니 이거 진짜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그럼 매일 수억 명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챗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 LLM은 어떤가요? 걔네들은 텍스트 치면 마치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과관계를 막 이해하는 것처럼 아주 유창하게 대답하잖아요. 펄 박사는 현재 LLM들을 가리켜서 아주 매운맛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소문들의 샐러드라는 거죠. 소문들의 샐러드요? 겉보기엔 그럴싸한데 속은 잡탕이라는 뜻인가요? 네, 그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은 표현입니다. LLM이 학습한 수많은 텍스트 데이터들은 과연 누가 쓴 걸까요? 인간들이 쓴 거겠죠? 맞아요. 바로 인과성의 3단계 구조를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LLM 자체는 단순히 단어와 단어의 연관성, 그러니까 1단계만을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기계거든요. 아, 자기는 1단계인데 네, 근데 인간이 남긴 3단계 수준의 깊이 있는 글들을 엄청나게 막 집어삼키다 보니까 마치 자기도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처럼 텍스트를 그럴싸하게 짜집기 해서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와, 진짜 구조를 이해한 게 아니라 인간들의 소문과 의견들을 맛있게 버무려 놓은 샐러드라는 거죠. 소름 돋네요. 겉으로는 막 완벽한 3단계 사고를 하는 척하지만 그 안에 작동 원리는 여전히 1단계의 관찰과 패턴 인식에 머물러 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문들의 샐러드가 내뱉는 답변에 맹신하다가는 치명적인 오류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정말 깊고 거대한 지식의 바다를 막 탐험을 했는데요. 수백 년간 과학을 지배해온 양방향 도로 같은 등호의 한계부터 그 틀을 깨고 일방통행 화살표를 도입한 인과성의 사다리를 살펴봤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었죠. 그리고 그 화살표를 무자비하게 잘라내는 모델 훼손을 통해 어떻게 법정의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지도 확인했죠.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완벽해 보이던 임상시험이 10%의 사람을 죽이는 신약의 위험을 놓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저분한 현실의 관찰 데이터를 융합해서 이를 극복하는 개인화 의학의 미래였습니다. 맞아요. 데이터 융합의 힘이죠. 마지막으로 인간의 모호한 변수 정의를 둘러싼 학자들의 치열한 논쟁과 인공지능에게 자유의지의 환상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펄 박사의 도발적인 통찰까지. 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네, 오늘 다룬 인과 추론은 단순히 학자들만의 탁상공론이 절대 아닙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부터 우리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렌즈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과학적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킬 화두를 하나 딱 던지고 싶습니다. 오, 기대되네요. 만약 펄 박사의 주장대로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완벽한 자유의지의 환상을 탑재하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인공지능 의사가 데이터를 막 융합해서 처방을 내렸는데 그게 알고 보니 환자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는 실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상황이네요. 앞서 유가족이 제약회사를 고소할 때 썼던 이 약을 먹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그 인과성의 수학적 테스트를 과연 인공지능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와, 정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자유의지의 환상을 믿고 선택한 인공지능 자신에게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애초에 그 환상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코딩해 넣은 프로그래머를 감옥에 보내야 할까요? 인과관계의 화살표 끝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결국 누구의 책임인가? 라는 가장 본질적이고 두려운 인간의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인을 추적한다는 건 결국 책임을 묻는다는 것과 같으니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은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정답이 없는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면서 늘 더 깊은 이해를 갈망하는 오늘의 신층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